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이 어디냐? 바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다. 팩트 맞고요. 새 아파트 별로 없다. 팩트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무조건 잘 될 거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완만한 하락이거나 급락. 근데 대표님은 급락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현재까지는 급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가지 지표가 꺾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가지 지표 뭐가 꺾였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그 지표들을 사실 이제 저희가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첫 번째가 매매 전세 수급인데, 수급이 지금 아까 안 좋아지는 거 확인하셨죠? 두 번째가 거래량인데, 우리가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10월 달에 거래량이 벌써 줄어들고 있구나. 안 좋아요. 거래량도 꺾이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지표가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한 1352원, 13원 요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7월, 8월서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8월달, 9월달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10월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월달도 지금 약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1470원 넘고 1400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경제학자거나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지금의 이 환율은 저는 정상적인 환율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 간 금리 차가 그 어느 때보다 높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원래대로라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국도 따라서 올렸어야 되는데 한국은 뭐가 문제가 심각하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은 부채 폭탄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부채 폭탄이 안 터지게 만들려고 지금 금리를 못 올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 달러로 예금하면은요, 이자를 5% 이상 줍니다. 한국 돈으로 예금을 하는 것보다 달러로 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달러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한국 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이걸 했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외환보유고인데, 외환보유고가 지금 21년 10월달 이후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늘다가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환율을 지금 방어한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무슨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외환보유고를 써가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1350원 정도 이 환율이 조금 정상적인 환율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완전히 떡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은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에 이 네 가지 지표가 앞으로 10월 달에 10월 말까지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잘 보시면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세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이미지 지나가다가 반포동 원벨리 아파트가 있던데 지금 너무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 반포동 원벨리 국민평수 지금은 얼마인가요? 여기 사실 뭐 동마다도 너무 다르고 하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연식 23년 8월 달에 입주 시작했겠네요, 이제. 네, 입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평형대가 34평, 국평 기준으로 최저호가가 37억, 비싼 거는 50억, 평균호가 40억 정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이제 1억이 넘어가는 거죠. 가격 차이는 왜 저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로얄층, 로양동 같은 경우랑 조금 또 한강이 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호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 실거래된 거를 좀 보면은 9월 9일에 지금 30층이 43억, 12층이 40억, 27층 39억.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22년 12월 달엔 32억, 30억에도 거래가 됐었네요. 근데 2층이네요, 요거는. 한 7억에서 한 40억 초반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한 3년 내에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신축 아파트에 이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반포죠. 두 번째 대단지 3000세대죠. 그렇죠. 거기에 신축이잖아요. 얼마나 여긴 좋을까. 여기 뭐 커뮤니티랑 뭐 엄청나게 다 맞습니다.
얼마나 삐까뻔쩍 해놨겠어요. 그렇죠. 혹시 사시는 분 있으면 저 초대 좀 해주세요. 놀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서울이랑 세종이 집값 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났다고 했는데 뭐 다른 지역은 혹시 한두 군데 정도 어디가 있고 이렇게 집값 반등 강하게 일어난 곳들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는데 네. 지방 침체는 계속되고 미분양 흐름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양극화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계속될 것인지. 일단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좀 본 거고요. 세종만 지금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세종만 지금은 0.3% 올랐고요. 그다음에 세종, 서울, 강원도, 경북 요 순입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데가 대구, 부산, 울산이고요. 자, 요게 한국 부동산원. 그 다음에 이제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언제 기준인 거죠? 요게 올해입니다. 23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지금 올라간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강원도, 세종, 경북, 전남, 충북. 서울은 여기 있어요. 서울은 여전히 4.4%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통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AI로 만든 리치고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올해 오른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1등과 2등이 누구죠? 서울과 세종과 서울,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대전, 충북, 울산 이런 지역들. 그래서 리치고 시세로 보면은 사실 올해는 거의 전남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맞아요. 세종과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세종과 서울이 왜 많이 올랐냐? 일단 세종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빨리 떨어진 데가 어디냐? 세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섞여서 하다 보니까 서울은 15억 이상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죠?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하반 경직성이 강한 건데, 저는 이제 이 서울도 지금 지역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도봉구나 강북구나 중랑구나 구로구나 좀 싼 지역들은 오른 게 한 4~5%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자, 밑에 용산구도 별로 안 올랐는데, 용산구는 비싼 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용산구도 별로 안 올랐네요. 네. 근데 양천구나 송파구나 강동구나 성동구는 보시는 것처럼 10몇 %씩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그때 연끌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15억 이상 아파트는 이때 연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요,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시기에 사셨던 분들은, 대출 끼지 않고 사셨던 분들은 금리로부터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하지만 노도광이나 15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 대출 껴서 연끌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이제 하락이 좀 강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양극화 흐름, 또 자산에 대한 양극화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 이런 양극화는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비싼 아파트 쪽으로 한번 가보면, 아까 이제 제가 경매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정말 좋은 지역들도 지금 경매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건 경매 데이터인가요? 예, 아니요. 아파트인데 경매가 있어요라고 하는 데는, 경매가 있는 데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이네요. 네. 그럼 지금 언뜻 반포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한, 열둘. 지금 12개 정도가 있거든요. 경매 물건이. 여기가 2건이니까 13건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 압구정동 가보면 압구정동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지역들도 지금 경매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금리 인상 이런 직격타를 맞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뭐 사업을 잘못해서 나오거나 혹시라도 또 역전세가 있으면 역전세 때문에 또 이걸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또 경매로 나오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좀 우리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되거나 가짜 뉴스, 가짜 신호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뉴스도 뭐 대표님도 많이 접하실 텐데. 일단 뭐 몇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이 어디냐, 바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늙고 있다. 팩트 맞고요. 새 아파트 별로 없다. 팩트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무조건 잘 될 거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노도광 쪽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분담하는 돈도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이 마이너스일 수도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하려면요 분담금을 5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멘붕에 걸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금리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겠죠. 많겠죠. 그럼 사업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금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는 별로 좋지 못하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건축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어때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지금 평균적으로 평당 한 400~500만 원 하던 건축비가 지금은 7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로 에너지 인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ESG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압구정에도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나오니까 이거 마치 금방이라도 새 아파트 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잠실주구 5단지로 한번 우리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데 얘가 이제 전국 평균 속도 대비 상당히 느리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 착수 후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오고요. 관리 처분 인가 다음에 철거를 하고 착공 분양을 하고 준공 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단계가 아주 많이 남았어요. 잠실주공 5단지도. 그리고 압구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압구정도 지금 재건축 이게 많이 뜨고 있죠. 지금 이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지금 압구정 3구역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제 2년 6개월 됐습니다. 2015년에 이제 모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대한민국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다고 하는 데를 제가 그때 샀었는데요. 그 당시의 계획에 의하면 관리 처분 인가가 2016년에 나서 철거 및 이주하고 입주를 언제 하는 거였냐? 21년에 입주하는 게 그때 제가 매수를 했을 때의 계획이었어요. 네. 지금 압구정이나 잠실보다 훨씬 더 진행 단계가 더 빨랐던 거죠.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제가 15년에 샀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관리 처분 인가를 다시 했어요. 중간에 시행사가 또 바뀌었거든요. 조합원들끼리 또 싸우면서 이거를 뭐 아파트 세대수를 뭐 2,000 몇백 세대로 할 거냐, 3,000 세대로 할 거냐,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건설사 바꾸고 관리 처분 인가 다시 또 승인 받고 철거 및 이주하는데 또 상가에서 소송 걸고 뭐하고 어찌저찌 마무리해서 내보내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또 오염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물질 제거에만 시간이 1년이 걸리고 돈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5년에 살 때만 해도 21년에 입주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하냐 지금 짓고 있거든요. 26년에 지금 입주 예정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그냥 마치 막 호재 막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해서 막 장밋빛 이런 전망 이런 그림들 사진들 엄청난 커뮤니티들 해서 막 삐까번쩍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금방이라도 될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새 아파트 되기까지는 최소한 압구정이나 지금 잠실도 최소한 10년 지나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8년 차예요. 지금 50살이 다 된 이 아파트도 새 아파트 되려면요 10년 더 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아파트 나이로 환갑입니다. 환갑 정도는 돼야 그렇게 입지가 좋다는데도 재건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들은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서울에 새 아파트 부족한 게 맞고 서울의 아파트 많이 늙었고 다 팩트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금방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내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기만 하면 그냥 나는 별로 부담 지는 거 없이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도 아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은 금리가 상승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더욱더 사업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현재 미분양 주택 증가 폭은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분양 주택은? 미분양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분양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데이터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8월 말 데이터입니다. 전국의 미분양은 지금 1000채가 안 돼요. 976호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은 미분양이 다시 줄어들고 있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네?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이거는 있지만 서울 기준인 거죠? 예, 서울 기준입니다. 네. 전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6만 지금 한 2,000채 조금 안 되는 네.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만 봤을 때는 집값의 어쨌든 상승이 여러 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 아닌가요? 이게 오르고 있으면 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선행하는 지표가 있고 후행하는 지표가 있는데 미분양 데이터는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작년부터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양을 안 했죠.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별로 또 안 쌓였던 거고.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분양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냐?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2024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년 일단 총선이 있긴 하고요. 그렇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년에 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은 또다시 부양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시장을 왜곡해서 다시 또 상승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대세를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본 게임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4월이 지나고 내년 한 6월, 7월, 8월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 아닐까. 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선거가 끝나는 내년 이제 하반기를 정말 우리는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큰 맥락 차원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그 누구도 버텨낼 수 없는 가격이다. 이게 지금부터 떨어질지 선거 끝나고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은 충격파는 올 수밖에 없다. 단일 지표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사람들의 소득, 주택 담보대출 금리 요거를 넣어서 지금 한 달에 내가 얼마씩 갚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냐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서울 기준으로 평균 250입니다. 직관적으로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으면 서울에 집 살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요게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갔냐면요. 387만 원, 거의 400만 원까지 갔었고요. 저점은 얼마냐면은 17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지금 다시 올라서 331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매우 높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0까지 떨어질지 2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17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매우 지금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낮을 때 사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첫째,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람들 소득이 좀 어떻죠? 내가 500만 원 벌어서 내가 300만 원씩 주택 원리금 내가 갖고 있는데 만약 소득이 700으로 늘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면 17년 만에 사람들 가처분 소득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물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10,000원 이하짜리 점심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통비도 오르죠. 전기료도 올랐죠. 전기료 또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17년 만에 지금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득은 더 힘들다. 자, 그럼 둘째.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주택 구입부담 지수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원래는 미국 따라서 지금보다 더 올렸어야 되는데 부채 문제가 터질까봐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내리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죠? 집값이 떨어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금리가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됐을 경우에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250 정도까지 떨어지려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떨어져야 되냐? 20%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2014, 15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40% 가까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근데 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금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다시 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집값이 안 떨어지거나 덜 떨어져도 주택 구매력 지수는 다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저희가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매달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전망이 사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 있죠. 전망이 틀린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소득이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네. 이제 대표님이 생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주택구매력지수가 내려와서 예, 그럴 때 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부채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채가 많다고 언급하셨는데, 가계부채 지금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안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도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 부채가 많아진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걸 부채보다 더 중요한 건 갚을 수 있는 능력 아니냐. 자산이 더 크게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건 맞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위기까지 올 정도는 아니다. 뭐 저도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니니까 아직 위기가 안 터졌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고금리가 앞으로 6개월, 1년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자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지금의 이런 금리 상태가 앞으로 더 지속이 될수록 그리고 자산 가격 마침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주가도 2차 전지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주가도 지금 2670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2400이 깨졌잖아요. 자산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10월 달부터는 다시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시 주가 반등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도 좀 오르고 집값도 좀 다시 좋아져요. 그럼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채가 있어도 내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어떤 시나리오도 봐야 되지만 최악의 케이스를 또 봐야 되잖아요. 자, 최악의 케이스는 뭐예요? 지금의 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자 부담은 계속 많은데 내가 갖고 있던 자산마저 하락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몰라요. 분명한 거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까도 제가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지금 재테크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우리는 적응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악셀레이터만 있는 자동차가 있을까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시장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저는 덜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